네, 전해드린 것처럼 경주 에이펙 슈퍼위크가 이제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을 택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이견이 적지 않은 것 같고 또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양측이 다 신중론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 한두 가지 쟁점만 남겨놓고 됐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한두 가지가 9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현물 투자, 방식, 기간, 상환 뭐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문제들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은 8년간 한 250억 불씩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200억 불 정도 10년. 그러나 어떤 현물 투자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게 투자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대가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029년 1월까지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한 거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본인의 임기 안에.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3,500억 불이라는 돈도 없을 뿐더러 현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와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다카이치 사나이랑 회담을 하고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일본은 사실 다른 거를 고려하는 것보다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 사인을 하고 네.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일본의 아류, 뭐 아시아에서 돈 잘 버는 나라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무슨 에이펙을 계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협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방식 그리고 뭐 금액, 기간 네. 이런 부분이 결국 문제인 건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떠올려 보면 그때 이제 마스가라는 것이 네, 네. 당시에 그 회담을 좀 순탄하게 마무리하는 데 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 협력이 좀 역할을 발휘할 수가 그렇죠. 없을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미국 갈 때도 카드가 됐었고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한국과 지금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조선 협력은 계속 돼야 된다. 지금 다른 데 기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중국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물론 이제 다카이치 그 수상 일본 총리와 얘기하면서 또 조선 협력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미 수리 작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큰 틀에서 이 조선 협력이 한미 향후 협력의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한미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 내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뭔가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에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신임 총리죠.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회담을 했는데 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뭐 어떤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는 또 어떤 성격의 회담을 했을까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전략 센터입니다. 특히 이 동아시아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 요인이 훨씬 크죠. 그러나 미일의 협력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파트너거든요. 미일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 일본의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외교적 역량을 또 과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밀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에이펙에 와서 한국은 1박 2일밖에 안 머물면서 일본에 가서 2박 3일을 머무르거든요. 그런 것은 그만큼 일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본도 또 그런 트럼프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국의 뭐 도요타 공장에서 만든 일본 차를 역수입을 하겠다라든가 포드 자동차를 들여오겠다든가 이런 이제 소위 외교적 승리로 보일 만한 거리들을 지금 트럼프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일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지는 양측의 그 소위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북미 정상이 만날 것이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전혀 없지만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무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상황들 그리고 네. 과거의 전례들을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네,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행동을 하는 데다가 이제 성과가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그런 걸로 돌파구를 찾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얘기를 조건으로 끌고 나올 거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만나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떨떠름한 거죠. 이걸 섣불리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비핵화 논의라든가 핵을 정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겨우 이제 중국도 북한을 전승절 때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군을 만들어 놨는데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혹시 뭐 미국 편을 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뭐 3일째 뭐 계속 묵묵부답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는 SNS를 띄웠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전돼 있으니까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봐라. 약간은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도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고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만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도 매우 어렵다. 관리한다라는 입장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한 기간 전후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이제 북러가 최근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맞습니다. 왔어요. 이것도 네네. 굉장히 묘한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 대목에 왜 러시아를 갔을까? 그리고 벨라루스도 갔습니다. 러시아의 위성국처럼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그 북한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중국의 조바심을 조금 일으켰고 그래서 전승절 때 북중 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뒷배를 2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김정은의 의도죠. 다른 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러시아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전략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핵 보유 국가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누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핵을 인정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가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작업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뒷배를 2개를 갖고 움직이겠다라는 거를 또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워낙 굵직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타협점을 찾으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뭐 우호적인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어떤 부딪히게 될까요? 네, 물론 이제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일단 두 나라 정상이 왔다라는 거는 판을 깨려고 온 거는 아니죠. 네. 이제 그 점에서 뭔가를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안 오면 이 에이펙은 시진핑 주도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시진핑 주석도 안 오면 트럼프가 주도하는 무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라는 거는 이 소위 이 그릇 자체를 쪽박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깨진 거거든요. 않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대표인 허리펑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표가 만나서 기본적으로 배선 장관하고 1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뭐 히토류 그 100% 관세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미중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극한 대립은 하지 않겠다라는 예. 메시지를 발출하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호적인 분위기는 연출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히토류 문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또 그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언급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망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지금 각자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과학기술, 원천 기술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중국도 자신들의 히토류가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2개가 영속적인 흐름들은 아니에요. 히토류가 뭐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최근 몇 년간 이 독립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계속 양측이 지렛대 삼아서 지리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기억을 해보면요. 1차 트럼프 1기 때 관세 협상도 20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올해 1월 20일에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4월에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이번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겠다라는 큰 메시지 이런 것만 줘도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담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자막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경주에 도착해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일은 저희가 대담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11월 1일에 열리는데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뭐 양국이 이제 뭐 뭔가 큰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으로 좀 임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큰 성과를 주고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방한하고 지금 11년 만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뭐 한알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잡했는데 구체적으로 주고받을 거는 없습니다. 다만 네. 이렇게 양 지도자가 만난다라는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알령 뭐 이런 게 있지만 내가 본인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사실 안보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북핵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핵화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올 건 별로 없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은
양자 문제니까 한국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공급망 다자질서 협력이라든가 민간 교류, 특히 혐중론, 혐한론 이런 것들이 네.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